23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만큼만 정말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물 관리를 했다면 오늘의 우리는 정말 고민할 거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회에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화도 나고 막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 제가 1회 때부터 이제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옆에서 지켜만 봤지만 어쨌든 오늘의 위상, 뭐 국회의장님 내려오셔서 뭐 하시는 물관리의 오늘의 위상은 정말 대단한 거지만, 이 강네트의 위상은 대단한 것이지만 또 한 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전하고 지금은 달라졌을까? 그 문제는 또 사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죠. 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관리가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거 아니냐? 니네 또 바꾸면 또 바꿀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많죠?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니요, 우리 안 바꿔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절대로 없는 이야기이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관리라는 것이 정권의 취향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물관리라는 것이 지향해온 방향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 방향에 맞춰서 물관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그 방향에 적합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두 정부가 그걸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 역행을 우리가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강을 지켜낼 것인가, 우리가 얼마만큼 물관리를 다른 생물들하고 잘 같이 사는 사회에서 해볼 것인가,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결국 물관리라는 것은 취향은 아니고 정답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정답이 뭐냐? 통합 물관리라는 거죠. 통합이라는 말은 예전에 갈라져 있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는 거죠. 예전에 어디서부터 됐어요? 수량 관리가 모든 것이었어요. 수자원공사가 댐 만들고 관 깔아서 물 공급하는 것, 이게 수량 관리였고, 그것이 다른 것들을 지배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질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나, 또는 수량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 무심하거나, 또는 그래서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이랬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 시기에서 이제 물관리를 통합하자. 통합이라는 것은 수량 관리와 수질 관리와 수생태 관리를 다 통합하자. 그래서 인간만을 위한 물에서 모두를 위한, 모든 생명을 위한 물로 통합해 간다. 이게 명확한 세계의 방향이고, 참여정부에서부터 이 물관리 방향은 확실하게 유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물관리라는 것들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라는 것들은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다. 어떤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이거 제 마음대로 다 정한 건데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계의 물관리가 지향해 왔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우리나라도 이 방향으로 왔다. 그러나 한두 정부의 역행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역행에 아주 최악의 경우에 지금 닥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은 물관리가 이렇게 통합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위한 기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그냥 하늘에서 뚝 이런 거는 아니었고, 이렇게 23년 동안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시민운동, 학자들이 세계적인 그 집단지성들이 원하는 방향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요구했던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반이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 혼자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관리 조직을 통합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수자원공사가 건묘부 쪽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환경부 쪽의 이야기, 수질 또는 물 재이용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귀를 딱 막고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통합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참여정부에서도 이 물 조직을 통합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통합이 된 거죠. 저것도 참 찌그럭 참 말도 많고 한 번에 되지도 않고 몇 단계를 거쳐서 어렵게 해왔는데 요즘 보니까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지금 고민이 들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맨 처음에 만든 게 물포럼, 통합 물포럼을 만들어서 이 이전에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갈라져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200명에 가까운 모든 물 관련 학회, 모든 찬반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논의를 통해서 물관리의 원칙, 비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통감 물관리에서의 논의를 근거로 해서 후반기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 내용을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아쉬운 거는 저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확실하게 인정한다 그럴까요? 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실행되지 못했던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차대강 문제 역시 여러분들 모두 다 아쉬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많은 기본 자료들을 축적하고 기본적인 방향들은 공유했지만 실제로 그걸 실행하지 못한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물관리가 지역에서의 물순환, 건강한 물순환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그 문재인 정부 혼자 한 게 아니라 시민사회의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에 비해서 지금 이제 역행 이거 뭐 저는 이 얘기는 길게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개 댐을 추가 건설한다 그러는데 저는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영주댐 같은 거 14개 그러면 그 녹조가 완전히 쌓여있는 14개의 댐을 더 만든다는 건가?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 댐이라는 것이 14개 댐이라는 것이 기후 대응 댐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면 저 14개만 하면 우리나라 기후 위기 대응 다 끝나나요? 저 14개가 어떻게 선정됐을까요? 그 이외에선 문제가 안 생기나요? 가뭄, 홍수 안 생기나요? 전혀 그런 거 아니죠. 그냥 14개 뭐 가능성 있는 곳들을 다 해봤 그 중에서 몇 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허술하게 하여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얘기는 제가 전문성도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통합물관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영주댐은 답이 없는 거거든요. 영주댐 답이 뭐예요? 해체밖에 없어요. 그 녹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체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똑같은 거를 14개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통합적으로 간 것들이 오히려 후퇴하는 명백한 이제 행위라고 보고요. 4대강 보혜 존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4대강 보혜에 대해서는 1, 2, 3, 4, 5차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2, 3차 감사에서는 이미 4대강 보가 가뭄을 예방하거나 홍수를 대비하는 어떤 효과도 없다라고 명백하게 밝힌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지하면서 수질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러니 환경부와 건교부는 대응을 해라. 이렇게 감사원이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이제 지금 존치 쪽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는 방향에서 명확해지는 것은 수질과 수생태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수질 악화 뻔한 일이고 생물 다양성, 수생태계는 망가질 것이 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사회,
스몰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되는 이런 공동체 파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토건국가라는 우리가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것들로 다시 빠져들어가는 이런 이제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사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관리 정책은 확실하게 정권에 따라서 달라지긴 했지만 확실한 세계적인 방향이 있고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그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전제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를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는 것에 그래도 뭐 법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런 우리의 낙관은 번번이 다 깨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정책의 리질리언스라는 거 회복성, 얼마나 회복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 빨리 회복하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이야기이죠. 정책에서도 저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홍수가 났을 때 그걸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책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회복할 건가도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책이 퇴보할 때의 피해를 최소화할 건가? 어떻게 정책을 빨리 회복시킬 건가? 어떻게 정책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평소에 공유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과제들을 우리가 다음 정부가 좀 상식적인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정부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정책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국가물관리계획이라는 것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고 지금 댐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손을 댔죠. 그런데 저것은 5년마다 만들어지고 수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25년에는 아마 대대적인 수정을 할 거예요. 수장기 계획도 그렇습니다. 2006년에 제가 지속에 있을 때 수자원장기 종합계획을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가치에 따라서 굉장히 아이디어란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뒤로 돌아갔죠. 그게 2006년이고 2011년에 만들어지는 거에서 완전히 댐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이명박 정부의 사업을 지지하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했던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던 그 계획으로 어떻게 회복할 거냐가 하나 있고요. 그 이전에 이게 퇴보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방어해낼 거냐가 하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25년이든 26년이든 26년 그때까지 정권이 안 바뀌면 물관리 기본계획을 손대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책 내용도 문제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방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게 넘어갈 때 그럼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대응을 할 건가? 이제 사회적 합의 내용으로 회복하고 우리가 그 다음 정부에서 물관리 기본계획을 실행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할 거냐라는 거죠. 되돌아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 실행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시 회복해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집행기구를 따로 만들 건가? 아니면 환경부가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리 논의되지 않고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때부터 논의하면 1년, 법 바꾸는데 또 1년, 2년 동안에 실행 예산 잡고 뭐하고 사실은 이게 정권이 기간 안에 이걸 해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미리 당겨서 논의를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고민하고
그런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제자연화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영산강, 금강 쪽에 하기로 했던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미 된 것이죠. 지역위원회들이 이 문제를 빨리 논의해서 이행하는 것, 과정들을 결정해서 빨리 이행되게 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기구를 따로 만들 것인지 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지역별 집행을 하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들을 그 절차, 이행 절차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낙동강을 거의 못 건드렸습니다. 근데 다음 정부가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낙동강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지금 낙동강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죠. 녹조도 그렇고 오염도 그렇고 대응이 가장 필요한 시급한 곳이 낙동강인데 이 낙동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야기를 못했던 거죠. 낙동강 문제를 제가 드린 책에도 이제 몇 가지 그 물에 관한 이슈들을 가지고 낙동강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적어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은 물을 안동댐에서 가져오겠다고 하고 부산시는 뭐 지리산에 댐 만들고 싶다고 했다가 또 그것도 어려워서 뭐 강변 여가수 하겠다고 했다가 또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도시별로 대응을 하거나 이런 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낙동강 통째로 발원지에서부터 끝까지 얼마만큼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되돌릴 수 있는가 이렇게 큰 계획으로 가지 않으면 도시들한테 맡겨가지고 아니 대구시는 뭐 자기네 물은 뭐 위로 가져가고 대구시에서 발생시키는 오폐수에 대해서는 부산 뭐 몰라 우리는 거기 책임을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동강이라는 유역 전체를 통틀어서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조금 더 큰 틀에서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물을 이용하는 패턴까지를 다 바꿀 계획으로 전체주를 다시 보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낙동강 문제까지를 좀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강뿐만 아니라 모든 강들의 물길들을 정확하게 다 복원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물길 복원법은 제가 지소기에 있을 때 2006년, 7년에 안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이 발원지에서부터 하구까지 나갈 때에 이 흐름을 단절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자 하고 안을 만들었던 것인데요. 지금은 부분 뭐 여러 곳에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통째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저게 저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활동, 지천을 복원하고 지키는 일들은 이 법에서 굉장히 많은 그 근거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원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은 하구뚝까지를 다 개방해야지 완성이 되는 거죠. 하구까지를 완전하게 개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많이 홍보하지는 않았지만 낙동강 부분이 그 개방하는 것들의 문제점들을 다 실험하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이든 뭐 영산강이든 이렇게 개방을 한다 그러면 그 경험과 자료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논의들을 아직 우리가 펼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단계가 다음 정부에서는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보존 지역을 확대하는 것.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죠. 쿤밍 몬트리올 선언에서 30 by 30 육지 또는 해상 모두 30년까지 30%를 보존 지역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미 우리나라도 합의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보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가지 그것과 동떨어져서 별도로 되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 목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물길 복원법이나 그 하구뚝 개방까지 모든 것들을
개방하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근거가 저는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게 그냥 보전하라라고 해서는 보전이 안 됩니다. 보전하는 것이 중요한 행위로 보상이 될 수 있어야지 복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낙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낙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배분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기준 재정 수요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예산을 배정해주는 틀인데요. 이제 행안부가 갖고 있으면서 저기에는 어떤 게 있냐, 도로가 있다. 그럼 그 도로를 관리하는 비용들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줍니다. 댐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댐은 댐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까지를 할 수 있도록 예산들이 다 잡힙니다. 그런데 보전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전 지역이 많으면 안 돼요. 이건 낙후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전 지역이 자꾸 개발되도록 해야지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재정 수요하는 방정 방식을 우리가 저 서티바이 서치를 해야 되니까 이제 보존이 굉장히 긴급한 과제이고 저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존하는 지역의 예산을 더 많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 법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존 지역의 예산들이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원제도입니다. 영주댐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요. 영주댐이 왜 그렇게 영주댐은 처음에 시작할 때 아시겠지만 가장 물이 깨끗한 곳이어서 영주댐에 물을 깨끗한 물을 가두었다가 밑에가 물이 더러워지면 오염되면 영주댐 물을 방류해서 희석하면서 전체 물을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논리를 지었습니다. 맞죠? 네. 사장님께. 근데 사실은 그 물이 지금 완전히 녹조 물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으면 이거를 헐고 물이 흐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체류 시간 때문에 이제 녹조가 생기는 거라고 하면. 근데 이걸 할 때 가장 그 저항이 뭐냐면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 그분들이 댐을 지을 때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댐을 열고 여기 내성천 바로 위 아니에요? 거기를 보존지역으로 한다?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댐을 그대로 두라고 자꾸 환경부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지원제도의 문제입니다. 이 것들을 우리가 미리 해서 이걸 바꾸자라고 얘기 안 하면 다음 정부가 됐던 그 다음 정부가 됐던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꺼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성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건 산업, 토목 이런 것들이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경제 관료들은 그걸 안 하고 환경을 보존하자고 하면 그것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물 산업이 지금처럼 댐을 막는 산업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득할 거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토목공사가 꼭 댐을 짓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댐을 복원하는 거 그것도 토목사업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토목사업이 할 때마다 우리의 그 자연자원이 더 보존되고 잘 그 관리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토목사업을 반대할 이유는 없죠. 이게 회복의 경제입니다. 자연을 회복하는 것으로 해서 토목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토목사업의 목적을 바꿔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려면 토목사업이 어디로 와야 돼요? 환경부로 와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지금 이제 댐 문제도 다 그 환경부로 왔으니까 뭐 큰 논란은 없습니다. 어쨌든 회복의 경제라는 것을 통해서 토목 사업의 목표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순환 경제입니다. 특히 물에 대해서는 물을 순환 이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물을 이용하냐면 선형적으로 물을 이용합니다. 강에서 물을 채취해서 칩 만드는 공장에서 씁니다. 세척제를 쓰고 이거 뭐 버리면 오수 처리하고 다시 강으로 돌아갑니다. 이죠? 취수해서 쓰고 버리는 선형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물은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반도체 산업이 쓰는 물이 엄청나잖아요. 반도체 산업을 계속 늘리겠다라고 하면 물을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기후위기 시대에 가뭄이나 홍수에 굉장히 취약해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물을 순환해서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공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세척수를 모아서 다시 정수해서 안에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소모되는 양은 뭐 증발이거나 뭐 아주 적은 양만 추가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가 물을 100이 필요한 거다. 그 100이 다 리스크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순환경제 시스템을 해서 90%의 물을 되돌려 쓴다라고 하면 리스크는 10만 가지면 되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 산업의 입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을 많이 구할 수 있는 곳에 산업 입지를 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전북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거 안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달라지죠. 물을 이용하는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되죠. 또 하나 이 순환경제에서 중요한 건 낙동강이 특별히 그런데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거기서 산업 폐수가 정수는 물론 되지만 다시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구조인데 만약에 순환경제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 폐수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으로, 낙동강으로 유입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낙동강의 오염에 대한 우리의 걱정은 굉장히 많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순환경제, 물을 이용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변화해야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순환경제가 경제가 아니냐?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의 기존의 상하수도는 96%, 99%, 상수도는 99% 거의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산업이 물 공급과 하수 처리에서는 새로 생겨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순환경제 시스템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새로이 이 물을 순환시키는 시스템들이 다 필요하고 그게 새로운 산업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댐을 건설해야 된다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물을 이런 방식으로 회복의 경제 또는 순환경제 방식으로 쓰면 산업은 훨씬 더 고도화된 산업으로 갈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산업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게 설득이 돼서 물산업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은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힘을 얻기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정책 이행 기반인 가치를 어떻게 공유할 건가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이 물 공급만 해서 댐 만들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걸 우리끼리 공유한다 그래도 이 정책이 사회 주류 정책이 되거나 사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정책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생물들과 같이 가는 게 맞아요. 또는 물을 마음껏 쓸 수 있을 만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정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다른 생물들하고 나눠 쓰는 게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를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속가능의 발전의 가치가 뭐냐? 딱 두 가지로 저는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지구의 자원은 한계가 있어서 마음껏 무한대로 쓸 수 없어요. 자연이 허락하는 만큼 써야 돼요. 한계가 있어요. 이거 하나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을 쓰는 방식이든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이든 모든 사람들의 기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물도 못 사 쓰고 에너지도 못 사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무한대로 쓸 수 있어요. 이건 지속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 모든 필요, 기초적인 필요를 우선 충족시켜준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지속 가능 발전에서의 핵심입니다.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리한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이상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지속가능 발전은 어떻게 실행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엔이 30년 이상을 발전시켜 왔죠. 그래서 지금 SDG라는 것들을 놓고 그것들이 17개 정도의 지표들이 제대로 가야지만 이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행 방법들. 그래서 지방에서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고 그것 자체가 수평적으로 소통해야 되고 수직적으로 소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과, 평가. 그래서 뭐가 잘한 거고 뭐가 못한 거냐. 지속가능발전 요즘 기본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도 뭐 막 다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보면 기존의 발전 계획하고 지속가능 발전 계획하고 차별성이 없어요. 그냥 하나 더 만드는 거 이상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평가할 거냐. 예를 들면 정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다 참여해서 그 논의를 했느냐. 거기에 각각의 그 정책 담당자들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했느냐. 그래서 이게 지방정부의 계획 안으로 반영이 됐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어요. 이런 평가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후위기. 요즘은 마치 기후위기만 넘어가면 세상이 지속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생물 다양성은 기후위기도 많은 영향을 주지만 다른 많은 것들도 개발 사업도 영향을 미치고 바다를 위협하는 플라스틱도 영향을 미치고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것 역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가치와 실행 방법, 평가 방법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생물 다양성도 마찬가지죠. 그걸 어떤 특정한 방법 하나로만 그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속가능 발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자, 이쯤 됐으면 우리가 헌법을 개정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개정 논의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돼서 시안들을 보면 지속가능 발전을 기본 가치로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지속가능 발전뿐만 아니라 이 헌법 개정에는 굉장히 여러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힘이 세냐, 정치적인 이 그 파워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조정 과정에서 어떤 게 반영되고 어떤 게 반영 안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종안에 뭐가 들어갔느냐? 동물권이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그때 당시에 동물 그 보호 단체가 굉장히 힘있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동물권이 들어가요. 식물은? 다른 거는? 다 그렇죠. 생태 전체를 고려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헌법 논의를 하자고 하면 저는 헌법의 안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이 헌법 개정안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룹들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모으고 활성화하고 이걸 묶어내는 역할이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지구행동에서는 지금 국회하고 헌법 개정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논의를 합니다만 다른 한면에서는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헌법 개정에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자기 또래들을 설득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런 모임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곡성에도 젊은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곡성에 있는 젊은 친구들도 이 논의에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는 우리가 내용을 만드는 일에 기본 가치를 세트하는 일, 다른 하나는 그걸 관철해낼 수 있는 정치적인 파워를 같이 만드는 일,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헌법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환경권이라는 게 있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현재의 헌법에서의 환경권입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 이외의 이 다른 생태계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같이 고려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책임을 국가에다가만 부여해 놨어요. 기업들은, 시민들은 이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특히나 이 6번에서부터 7, 8은 앞에서 우리가 그 정권이 바뀌는 데에 따라서 물관리 정책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하는 게 문제여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략으로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물 산업이라는 것들이 기존 방식으로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산업을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래서 아예 헌법에다가 그 가치를 명시하는 것 이 정도를 해보면 정책이 획가닥 바뀌는 거는 그래도 조금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진영 논의를 위한 극복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제 시민운동이니까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환경운동의 초기에는 대개 대변인 운동이 주가 됩니다. 이게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도전해라. 중단해라, 개발 중단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단계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나가면 파트너십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운동은 지금 파트너십 운동이 가장 유사한 형태인 거죠. 그런데 이 파트너십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정부가 들어가면 파트너가 안 되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파트너가 되고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너십도 가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제가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 지방정부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들을 논의할 때 당사자로 참여해서 지방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가버넌스 이 거버넌스까지를 시민사회의 역할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 더 추가하자면 사회적 학습입니다. 사회적 학습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밀브레스라는 학자는 1989년에 87년에 지속가능 발전이 선언되죠. 그러고 나서 이 밀브레스라는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들을 하는 사회,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사회에서는 어떤 가치가 중요한가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 정의는 똑같죠. 그다음에 안전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좋은 직업 뭐 다른 하나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협력, 배려 이거다. 이렇게 네 가지 가치를 꼽았습니다. 근데 이 가치도 중요하지만 밀브레스라는 분이 하신 말씀은 그 교수님은 이 사회적 가치를 도대체 누가 정하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누가 정하냐? 정치가 정하냐? 아니, 국가가 정하냐? 시민사회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한 사회의 가치를 설정할 수 있고 시민사회가 그 가치를 확산할 수 있다. 라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정의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자꾸 이 가치가 휘둘리는 것 때문에 정책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파트너십 운동도 하고 대변인 운동도 하고 거버넌스 운동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치가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들을 훨씬 더 폭넓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많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는 짐을 하나씩 자꾸 더 얹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더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